그 대법원의 인사청문 사유서를 보면 후보자에 대해서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에 비추어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들의 기본권 보호와 향상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가장 적합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지목되어 왔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만 그런 평가를 받기에 저로서는 좀 사회적 약자와 그 소수자를 위한 관심과 또 애정, 노력들이 나름대로 있어 왔다고 자부하십니까? 나름대로 있어 왔지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보니 부족한 점도 많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소수자라는 것은 성소수자도 포함됩니까? 성소수자에 대한 부분, 성소수자가 소수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듣는 건 아닙니다.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기본 인권을 네. 기본 인권의 네, 당연히 포함된다고 네, 생각하고 그러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라면 뭐 여성, 아동 이런 네. 부분들입니까? 장애인도 예. 포함될 테고요. 근데 네. 오늘 모두 발언을 할 때 네. 왜 여성, 아동 등 소수자를 위해서 작은 역할을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성, 아동이 소수자입니까? 사회적 약자 아니에요? 그 개념이 확실히 구분돼야 되는 부분들 아니에요? 아, 네. 저는 예. 그 여성을 소수자라는 거 깜짝 놀랐어요. 인구 절반이 여성인데 왜 소수자입니까? 숫자도 소수자가 아니라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네. 그들이 받고 있는 대우라는 기준에서 저는 소수자도 그렇게 봤습니다. 이해를 하고 계셨어요? 예, 예. 글쎄요. 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활동의 하나로서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을 드셨는데 예. 국가인권위원회 법상의 그 제2조 3호의 그 차별금지 사유가 쭉 열거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이 내용에 대해서 다 동의하십니까? 죄송한데 지금 제가 법조문을 다 못 외워서 한번 법조문을 보면 안 될까요? 네, 다음과 같은 사유로다가 이렇게 예.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국가, 민족, 그리고 가족 형태, 가족 상황, 네. 그리고 성적 지향, 학력, 네. 병력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네. 이러한 이제 국가보안법, 인권위원회법상 열거된 차별금지 사유에 대해서 네. 충분히 그 공감을 하시냐 지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예, 있습니까? 공감하고 활동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법을 뭐 개정하자는 그런 견해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다를 수 있겠네요. 어떤 법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금지 사유를 갖다가 변경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뭐 그거는 별개로 하고요. 네. 그리고 유엔 자유권 협약 차별금지 사유는 이거보다 더 포괄적으로 더 넓게 차별금지 사유가 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 사유가 더 넓게. 그걸 모르고 계세요. 예, 제가 기억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준국제기구로서 국제인권규범의 군대적 실현을 담당한다라고 인권위원회 그 홈페이지에도 딱 가보면 명시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맞죠? 네. 근데 이제 이 국제인권규범의 규범과 관련해 가지고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수차에 걸쳐서 가장 최근에는 2015년까지 네.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렇게 대한민국 제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차별금지법 도입을 강하게 공고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중에서 대한민국 내에 특정한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여러 개의 특별법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부재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다. 특히 인종차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규정하고 금지하는 법률이 현재 없다는 점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런 여러 차례 부분은 거듭된 거죠. 네. 그러면 이런 상황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정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런 상황이 시정돼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요. 과연 우리나라 제가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단과 그 위원을 하다 보니까 어느 한 사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갖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합의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물론 근데 우리나라 그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 제정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 조금 더 국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어떤 차별금지 사유를 넣고 어떤 차별금지 영역을 이 법에 넣어야 될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기 때문에 조금 그
그 상황이 어렵게 되고 있구나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같은 이유로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이유로다가 이미 제정된 네, 국가인권위법 제2조 3항의 그 차별금지 사유에 대해서 네. 이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것이 아니므로 이걸 개정해야 된다, 또 일부는 빼야 된다라는 주장이 일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주장이 일고 있습니까? 네. 아니 인권위원회에서 근무도 하셨잖아요. 네, 그걸 지금 헌법재판관으로 이렇게 네, 임명된 데 대한 주요한 어떤 뭐 나름대로의 합당한 예. 근거로 이렇게 지적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네. 인권위원회법에 특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어떤 논란이 되고 있는데 모르고 계십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는 사실 오늘 위원님한테 처음 들어서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이제 굳이 이 질문을 한 것은 뭔가면은 네, 후보자 본인도 그러하시고 네, 또 후보자를 추천한 쪽에서도 그렇고 또 네. 그때 보도 자료도 그렇고 인사청문 사유서에서도 그렇고 이런 대목에 대해서 대단히 밝고 의지가 강한 네. 것이 후보자의 어떤 재청 사유로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차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마지막 네. 질문 하나 더 드리죠. 세월호 부분에 관해서 이제 뭐 지금 세월호가 뭐 또 다시 인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예. 만일에 후보자께서 지난 네. 이 문제와 관련된 그 탄핵 심판 과정에 참여했다면은 김희수, 이진성 헌법재판관 같은 세월호 문제와 관련된 보충 의견을 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그 탄핵 결정문을 읽으면서 그 두 분의 재판관님의 의견에 많이 동의했었습니다. 동의하는 사유를 또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시죠. 왜냐하면 사실 당시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당시 그 시기에 모든 국민이 애도했을 그 당시 저도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 입장으로서 고등학생인 딸이 있는 입장으로서 수학여행을 다녀오겠다고 나간 아이들이 그렇게 바닷속에 그렇게 묻힌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당시에 마음을 아파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있다면 저 어린 학생들의 그 생명권을 보호해줄 수 있는 시스템과 뭔가 움직이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했던 측면이 있었고 탄핵 결정문을 보면서 그 두 분의 의견을 보고 물론 다수설은 성실 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존중을 하겠습니다만 두 분 재판관님의 그 의견은 굉장히 국민을 어루만지는 의견이어서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